미국의 관세 정책에 전 산업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화장품과 유통업종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꼽히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LS증권 오리나 수석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요새 아닌 게 아니라 이 화장품하고 유통은 주가 좋아요. 이 와중에 우선 화장품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K-뷰티. 야, 뭐 어지간하면 이제 K가 붙는데 이거 K-뷰티는 이거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K-뷰티에 대한 관심 내지는 열광 정도? 일단 저희가 전 세계 그 화장품 시장 규모로 봤을 예. 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큰 시장 중에 네. 두 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수입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전체 화장품 소비하는 금액 중에서 수입 의존도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수입하는 국가를 저희가 순위를 매겨보면은 한국이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1위까지 올라섰고요. 이게 2010년 후반 정도 전후부터 해서 순위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2020년에는 우리나라가 3위를 기록했고요. 1위는 원래 당연히 그 전통적인 프랑스가 럭셔리가 예. 중요하다 보니까 1등이 프랑스고 그다음에 2위가 캐나다였었거든요. 이제 가까운 나라였기 보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변방의 극동아시아 국가가 갑자기 3위로 올라선 거는 뭔가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의 한 3, 4년 만에 1위로 등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화장품 그 1인당 소비 금액을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 제일 높은데 근데 저희가 1인당 GDP 대비해서 화장품 소비 금액을 봤을 때는 한국이 뭐 일본이나 미국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또 소비자들이 워낙에 유행에 민감해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들은 사실 어디에 갖다 놔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미팅 다녀보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양궁 그 국가대표 하는 게 예.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도 비슷하다. 이 안에서 굉장히 워낙에 치열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성공하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는 일본이 이제 워낙에 우리 대비 앞서 갔었고 그리고 저희도 과거 뭐 20년 전만 해도 일본 여행 가시면은 뭐 드럭스토어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일본 중가 브랜드들 많이 사오는 게 어떻게 보면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 중저가 시장을 지금은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다 흡수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광을 가도 딱히 뭐 살 게 없다라고 하는 주변 여성분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ODM들, OEM들 통해서 그리고 또 브랜드들의 빠른 또 그런 전략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올리브영 둘러가지고 올리브영이 약간 그런 드럭스토어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다 사가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앞서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국가들 보니까 우리나라가 1등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인데 사실 미국도 자체 브랜드가 있을 거고 그쵸.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자체 브랜드를 더 좀 키우려는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네네. 대해서 경쟁도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랑 뭐 관세랑 좀 최근에 맞물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K-뷰티가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뛰어난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관세로 봤을 때 저희 EU 국가들 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받는 상호 관세율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판매가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쪽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관세 부분을 가격에 전가를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유럽 브랜드 쪽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국 브랜드 선호하는 가격대가 거의 10불에서 20불 사이기 때문에 근데 또 요게 판매가다 보니까 여기에 한 30%, 40% 정도 되는 도매 가격에 관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에 인상됐을 때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든 화장품이 다 물가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거로 봤을 때는 이제 가격 대비 품질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뭐 화장품 업종 네. 한다길래 한번 훑어보니까 네네. 아니 저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보다 LG 생건 이런 거보다 뭐 한국 콜마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저 오영건님 이게 ODM하고 OEM 요거 OEM은 우리가 익숙한데 ODM은 뭐죠?
이제 OEM 같은 경우는 그 저희 화장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처방 이런 예, 건데 예. 어떻게 보면 레시피인 레시피, 거죠. 예. 그 레시피를 OEM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만 만들어 주세요라는 하는 게 이제 OEM이고요. OEM이고. 근데 ODM 같은 경우는 처방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브랜드들의 이런 게 나왔는데 한번 신제품으로 만들어 보실까요?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R&D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쪽이 훨씬 더 주가도 좋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도 밝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소비 파편화를 좀 향후에 10년 소비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소비 파편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과거처럼 좀 대중적인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은 채널에 깐다고 팔리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소비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행 주기도 단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을 해서 편의점에 깔리기 네. 시작하면 이미 스웨디시 젤리로 유행이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소비 파편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는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굉장히 쪼개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텔레비전 키면은 채널 5개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예. 좋아하는 게 다 똑같았어요. 예, 그래요. 소비하는 콘텐츠가 다 똑같았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다른 분들 만나서 여쭤보는 게 그래서 넷플릭스 뭐 보세요, 뭐 유튜브 뭐 보세요 여쭤보면은 다들 뭔가 말씀하시는데 서로 뭐 보는지 몰라요. 그래요. 예, 네. 그만큼 이제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다는 게 수요 측면에 이제 세분하고 아하. 공급 같은 경우도 지금 브랜드 개수가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로 봤을 때 거의 3만 개가 넘는 수준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간판단 치킨집보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호.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처럼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스토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본력이 없는 분들도 누구든지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도 굉장히 파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랑 공급이 예전처럼 큰 덩어리로 만나서 판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이게 저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다 네네.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의류도 예.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은 브랜드의 파편화 그리고 소비 파편화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뒷단에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속된 말로 뭐 당구장 주인분이 가장 돈 많이 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뒷단의 생산 업체들 OEM들, ODM들한테 수혜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또 이렇게 주가로 반영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고요. 네. 확실히 주기가 짧은 게 이번에 보면은 그 패션계에서 코스메틱 그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뭐 의상도 마찬가지고 유행하는 컬러가 모카무스라고. 네. 모카무스 아세요? 모카무스? 그 뭐 색깔이에요? 네, 모카무스가 유행하는데 그래서 막 색조도 모카무스 색조 나오고 옷들도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주기가 되게 짧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예. 어떤 네. 색이에요, 모카무스가? 약간 이 커피 초콜릿 그 카페 사이색. 모카를 떠올리면 되나요? 예, 예, 예.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편화가 된다는 거죠. 그쵸. 되게 짧아지고. 짧아지고. 그래서 그런 걸 단적으로 반영하는 게 사실 백화점 팝업 스토어인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왜냐면은 백화점을 뭐 저희가 과거에는 1년에 4번만 가면 됐는데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에만 신상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뭐 2주에 한 번씩 계속 바꿔줘야지 사람들이 집객이 될까 말까 하는 맞아요,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또 여러 쇼폼이나 이런 컨텐츠 쪽에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서 그런 게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소비재 영역에 계속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네. 게 옛날 90년대 소니가 제일 앞에 아, 그쵸. 있고 우리 삼성 관련해서는 보면 네, 저 네, 네, 한쪽이 네. 막 먼지 쌓여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느 뭐 인천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랑콤 뭐 이런 거 못지않게 우리 화장품 매장 보면은 고급지잖아요. 너무 좋죠. 네. 네.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네네. 저는 주다락 아줌마, 피어리스 아줌마들 왔을 때 동네 유다나 피어리스요? 동네 아줌마들 전부 누워갖고 여덟만 하나씩 막 했던 아, 그 방문 판매. 방문 판매, 야쿠르트 아줌마, 뭐 주다락 아줌마 했던 그 시절에 있다가 요즘 네, 막 그러시겠어요. 마몽드 이런 거 네. 있었던 그 시절 네. 같아요. 오영구님 방판. 아세요? 주다락 전 드럼만 봤고요. 들어만 네. 봤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콜마도 콜마지만 코스맥스는요. 네, 코스맥스, 콜마 이제 두 업체 모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2, 3분기가 선크림 성수기인데, 이제 콜마가 또 잘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선크림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플러스 이제 미국에서 저희 관세 때문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좀 미리
쟁여놓자라는 비축 수요가 조금 있어가지고 선크림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져서 저희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1분기에는 한 55% 증가한 502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 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네시아 쪽 성장률도 매출 신장률이 한 30%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도 이번 1분기에 100% 넘는 매출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중국 그동안에 좋았던 거 다음으로 이제 어떤 국가에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답이 나온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고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익스포저가 큰 코스맥스 같은 경우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잘 나가는 것만 살폈습니다만 네. 아까도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나오는 중에 보니 오늘도 빠지고 있는데 뭐 삐아니, 클리오니 이거 화장품 쪽이 좀 달릴 때 네. 진짜 매일 방송 탔던 종목들인데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브랜드 제품이고 브랜드 제품. 브랜드 주식이고 그 중저가 브랜드. 그렇죠. 유행이 좀 제일 빨리 바뀔 수밖에 없는 공격을 당하기 가장 쉬운 그런 포지션이기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거죠. 낮죠. 예. 사실 예. 옛날엔 저희가 화장품 ODM, OEM 가서 예. 브랜드 하나 런칭하고 싶은데 몇 개 주문 내면 받아주실래요? 라고 하면 3,000개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500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500개면 사실 그냥 누구든 했다가 한번 뭐 친척들 나눠드리고 뭐 안 되면 뭐 이렇게 하면 당근에 팔고 이러면 되니까 약간 누구든지 좀 팔로워가 있고 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면은 해보고 싶어 한번 할 수 해볼 있는 만한. 만한 그런 그렇구나. 거죠. 이번에 유통 좀 여쭤볼게요. 네. 유통 쪽도 보면은 확실히 소비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네. 게 느낀 게 보면은 그 백화점들 보면은 그 실적, VIP 이 매출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네. 또 반면에 이제 좀 애매한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소비는 좀 줄어든 것 같고 오히려 또 네네.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어떤가요, 유통업종은? 일단 1분기는 대형마트랑 백화점은 뭐 저희 시장에서 보는 기대치 정도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기준점이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은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또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내수 부양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 그 전후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던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1, 2분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적에는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 좀 과거에 2, 3년 동안 굉장히 출점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약간은 목에 찬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탑 4개 업체, 그러니까 BGF 리테일, GS 리테일, 그다음 세븐일레븐 롯데 지주 밑에 들어가 있는 사업 부문입니다. 그리고 자, 이마트24 같은 경우 이 4개 업체의 점포 수를 합산해 봤을 때 작년 점포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88년에 우리나라의 편의점 업태가 처음으로 도입된 다음에 쭉 성장을 해오다가 지금 54,853점으로 전년 대비 이제 68개 점이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으로 좀 확장하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저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대비해서 이미 우리나라가 점포가 많거든요. 일본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일본 대비 우리나라 국가 면적도 적고 그다음에 또 인구수도 적다 보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이미 출점이 많이 된 상황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점당 좀 매출액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추정했던 것 대비해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오늘 자료를 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대형마트라 하면은 이마트, 홈플러스 이제 또 롯데마트까지 그 정도였는데, 자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속보도 나왔던데 오늘 뭐 검찰 압수수색까지. 지금 그렇다면 이거 이마트가 어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홈플러스 전체 한 120여 개 되는 매장 중에서 지금 이마트랑 중복되는 상권이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3km 반경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개 점포는 이마트가 새롭게 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부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홈플러스가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어려워진 상황에서 만약에 점포를 뭐 분할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출점이 포화 상태인 대형마트 시장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통합 매입 효과 올해 좀 연간으로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게 어떤
어떤 거냐면은 이마트 안에 있는 이마트, 그다음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트레이더스, 예, 예. 뭐 전문점 이렇게 여러 그 사업 부문들이 팔고 있는 똑같은 상품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매입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걸 통합해서 매입하면 아무래도 바잉 파워가 생기니까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이제 원가를 가져올 수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지난해 이제 좀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인력 구조 조정을 좀 했던 부분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좀 버퍼를 일부 작용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소 요즘에 인기 많더라고요. 다이소 너무 좋죠. 다이소. 다이소 얘기밖에 안 합니다 요새 진짜. 네, 다 다이소 간대요. 다이소에 네. 없는 게 없다면서 진짜 다 있다면서. 정말 다 있죠. 다 네. 했다고 다 했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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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진짜? 네. 네. 오. 다이소. 다이소에 다 있어. 근데 이게 비상장사잖아요. 그렇죠. 다들 IPO 아마, 나중에 할 것 같은데. 아마 하자고 증권사들이 지금 줄 서 있지 않을까요? 네, 예. 하고 싶다고. 근데 그러니까요. 일단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였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좋았고 지금 두 자릿수 매출 성장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9.3%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네. 백화점이 지금 한 5% 정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올리브영이 한 12% 정도 하고 그리고 뭐 노브랜드 전문점 같은 네. 데가 한 3% 하고 편의점이 한 2.7%, 할인점이 1%가 안 되는 수준의 네. 영업이익률인데 지금 9%대 영업이익률 했고 그리고 4조 거의 작년 매출 3.9조니까요. 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팔아서 4조 매출했다는 거는 네. 거의 한 1,000원짜리 기준 봤을 때 한 40억 개 판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가성비 워낙에 지금 중시하고 계시고 소비자들이 그리고 네.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좀 초저가 상품들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전망하고 이제 있습니다. 다이소는 저도 가끔 갑니다만 가격표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담고 싶어요. 그죠. 지금 화면에 나죠. 다이소 털기. 다이소 털기. 네, 그 유행한대요. 다이소 털기.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